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같은 두 아들의 엄마이자 곰 같은 남편의 곰 같은 아내인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냉장고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어린 나이에 취업을 했지만 제가 하던 일은 나이와는 무관한 일이었기에 무리 없이 적응하며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무리가 완전히 없었다고는 말하기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공장에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사를 했을 땐 모두가 제게 한마디씩을 했었어요. 왜 대학을 안 가고 여기 왔느냐고, 공부 더 해서 대학만 나와도 더 편한 일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봐라. 공부를 더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 어머니 또래였습니다. 말끝에는 늘 딸 같아서 그런다는 말씀들이 따라붙었죠. 그런 말을 들으면 속도 상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은 온통 아버지 간병한 기억뿐이랍니다. 수능 공부, 대학 입시, 그런 것들은 저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제 운명이었는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에는 웃으며 대답하기로 저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이런 타고난 운명에 대학 가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돈 벌기도 쉽지 않네요. 일하러 와서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도 들어야 하니까요. 그 약속의 결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다들 놀란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드디어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생각에, 드디어 일하면서까지 불행한 제 처지에 대해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결정한 옳은 대처법에 대해 감탄했었습니다. 그렇게 귀찮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관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무렵, 간식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이모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주 잠깐 짧게 지나간 이야기였지만 제게는 커다란 상처였답니다. 어린 게 싸가지가 없어. 어른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린 줄도 모르고. 아휴. 그 뒤에는 더 생각하기도 싫은 말이 따라왔지만 굳이 지금 다시 떠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그 이모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 그 이모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동정임에도 누군가가 나를 동정해 준다면 감사히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저는 일하러 온 직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고요. 겨우 20살이 된 제게 그런 반발심은 강한 한마디가 되어 그들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따져 묻고 싶은 것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하면 그건 두 마디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동정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여긴들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제 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는 것은 실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 후로 4년을 그 공장에 쭉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 공장에서 일을 관두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별로 주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었던 저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 아래 제발로 그 공장을 나와야 했어요. 그래도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속이 후련했거든요. 다시는 그 이모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 힘든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에는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모들이 하시는 말씀에 틀린 말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작은 공장의 말단 직원보다야 더 미래가 확실하고 뭔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직업들도 많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모들도 정말 딸 같은 마음에 집에 있는 자신들의 딸을 떠올리고 저와 비교하며 저를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잘리고 난 후에 이모들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직업을 바꾸어 볼까 해서 말이에요. 그러다 큰 마음을 먹고 회계학원에 국비 지원을 받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게 되거들랑 무조건 앉아서 하는 일을 해라. 지금은 젊고 씩씩해서 덜 불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 들면 골병 든다. 이모들이 하시던 말씀들 중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앉아서 하는 일을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 회계를 배우면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아 학원을 다녀보았지만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던 버릇이 없어서 그런지 뇌가 굳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학교 다니는 내내 아버지 간병에 제대로 책상 앞에 앉아본 적도 없는 제가 뒤늦게 연필을 잡아보아야 달라지는 것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타고난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시험은 완전히 망쳐버리고 다시 일할 공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멍청해서였는지 단련이 되어서였는지 별로 실망스럽거나 좌절스럽지도 않더군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발견해 주어 쓰레기통에 넣으려다가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실 것 같은 외모의 어르신이었어요. 그 어르신과는 예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 간병을 하느라 준비물 살 돈이 모자랐을 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적이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 전단지를 만들던 디자인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오, 요즘도 아르바이트 하며 지내냐? 대학은 갔어? 자주 본 사람처럼 안부를 물어오시는 사장님의 말씀에 왠지 용기가 생기더군요. 아니, 없는 사람이 가진 뻔뻔한 자신감이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대차게도 여쭈었습니다. 아니요, 졸업하고 공장에 취업했는데 회사가 어려워 4년이라고 나오게 됐어요. 그 후에 회계 공부한다고 학원 다니다가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직원 안 구하세요? 황당하지만 자격증도 없는 제가 당당한 그 한마디 말 한 번으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뱉어놓고 얼떨떨한 그 상황에 그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격증 못 땄으면 어때? 종이 한 장 그게 뭐라고. 그래도 학원 다니면서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을 거 아니야. 다 필요 없고 난 너 같은 그런 배짱 있는 애가 필요해. 요즘 애들 너무 쉽게 들어왔다 너무 쉽게 그만두곤 하거든. 너 대신 들어와서 오래오래 일해야 한다. 자격증보다 배짱과 끈기가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 그 사장님 밑에서 그렇게 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크게 특별한 것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를 채용하셨던 사장님께서는 이후 제게 놀랍도록 무관심하셨고 저는 그런 사장님께 감사해 더 열심히 일을 했죠. 그 회사에는 저 말고 다른 여직원 3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이었습니다. 디자인 회사라서 그런지 그분들은 늘 머리를 움켜쥐며 컴퓨터로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곤 하셨어요. 저는 회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부장님 밑에서 기타 잡무를 맡아서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제게 시키는 일만 빠뜨리는 것 없이 잘 해내면 무난한 하루가 완성되는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부장님 심부름으로 세무서에 가던 길에 우연히 마주친 것이 저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제게 터미널로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느냐고 묻는 그 남자는 낯선 사투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길을 알려주고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오니 그 남자는 길을 잘 찾아간 것인지 모습이 보이질 않더군요. 잘 갔나 보다 하고 저는 다시 돌아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길에 다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지쳐버린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그 남자의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남자가 제게 부탁하던 말을 걸더라고요. 아까 그분 맞으시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버스를 잘못 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 버스 정류장에서는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의 등을 밀어 그 버스 위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터미널에 내릴 수 있으니 같이 타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남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제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서울은 살면서 처음 와보는 거라 아버지 입원하는 길 바래다 드리러 왔다가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헤맸네요. 버스 처음 타보는 사람도 아니고 창피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워낙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통에 민망해진 저는 차마 같은 방향이었다고는 말을 하지 못하고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님이 쾌차하시길 바란다는 인사 정도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로만 알았는데 며칠 뒤 같은 정류장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 수술이 있어 다시 올라왔다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어색한 그 기분이 싫어서 저는 또 로봇이 된 사람처럼 저번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도 또 며칠 후에도 자꾸만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자는 이제 더 아른 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제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의 마주침 뒤에 제게 그러더군요. 실례인 줄 알지만 혹시 저랑 밥 한 끼 같이 해주실래요?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간 몇 번 마주치며 지켜본 그 남자의 모습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던 고등학교 시절 제 모습이 겹쳐 보였었거든요. 얼마나 먼 곳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버지 병간호를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다운 모습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호감이었어요. 저는 더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러 들어간 곳은 평범한 백반집이었어요. 그곳에서 남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이에요. 쾌차를 바란다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좋지 않은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자는 꼭 제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밥이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안타까운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남자는 아이 아버지의 마지막 날까지 쭉 서울에 있기로 했다며 버스를 타야 할 이유도 없는 정류장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 후에야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헬쑥한 얼굴의 남자를 보자마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끝내 눈을 감으셨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남자는 제게 말했어요. 이제 더는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떡하느냐고요. 저는 당황했죠.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진실을 토하더군요. 처음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 외에는
늘 어머니와 함께였다고. 어머니를 터미널까지 모셔드리고 난 후에 일부러 이 정류장에 다시 돌아와 나를 만나고 돌아간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남자는 조심스레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냥 번호 교환을 하면 되는 것을 그 아련함에 제가 속아 넘어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떨어진 거리보다 더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국밥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국밥집은 시어머니의 가게였고요. 시어머니의 가게는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맛집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서울 깍쟁이 며느리가 무슨 국밥집 일을 거들겠다고 내려왔느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 말에 오기가 생긴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식당 일을 거들었습니다.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그리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괴팍한 말투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서울에 살긴 해도 깍쟁이 쪽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깍쟁이 아닌 것 보여드리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말을 비웃은 것은 아주버님이었죠. 어머님의 가게에는 아주버님과 남편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까지 총 4명의 사람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육수를 내는 일을 담당했고 어머님께서는 국밥집 인기의 비법이었던 양념장 만드는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국밥을 나르고 손님을 받는 역할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긴 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 남편이 함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이 무엇보다 아끼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국밥이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고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날 수가 있는 건지. 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는 말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는 점점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맛집 장인을 모신다는 생각에 존경심까지 생겼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아주 무뚝뚝한 성격에 괴팍한 말투를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사랑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라서 애교가 없는 편이었음에도 시댁 식구들과 있을 때면 애교 많은 사람 취급을 받았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약하고 애교만 많아 주방 일은 못 가르치신다 딱 잘라서 말씀하셨고, 아주버님께서는 저더러 어떻게 인성이를 꼬셨는지 잘 알겠다고 농담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주버님께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쏙 빼닮은 두 아이가 있었어요. 연년생 두 아이를 일찍 낳아 키운 두 분은 빨리 애를 낳아야 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하루빨리 애들 키워 돈 벌게 해야지. 애들 덕 보며 살아야지. 아유, 이 지겨운 국밥집, 아니, 언제까지 하고 앉아 있어. 지금이야 애들 아직 키워야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빈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만, 아유, 진짜. 아유, 얼른 애들 커서 덕 보며 살아야지. 아유, 지겨워. 처음 아주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남편에게 물었었어요. 아주버님 없으면 식당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냐고 말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일을 나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어머님께서 듣게 되실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처음 여쭈었을 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형, 갈 데 없어. 형수는 그래도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지. 당신 듣기 싫으면 내가 형한테 잘 이야기할게. 미안해.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아주버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저를 순식간에 납득시켰습니다. 후에 그마저도 심심하면 휴가를 다녀온다며 형님과 둘이 놀러가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제가 괜히 조심스러워졌다가도 아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이나 잘하자 하는 생각에 아주버님 댁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형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식당 일이 힘들다고 징징대는 소리를 일삼았거든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예쁘게 잘 꾸미고 어디서도 기죽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예쁘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제가 단단히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평일 대낮에 형님이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가게를 찾아왔어요. 오늘 회사 쉬는 날이시냐고 평소처럼 반갑게 형님을 맞이했더니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머 동서 아직 이야기 못 들었구나. 나 회사 그만뒀어. 은우 아빠하고 나하고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사실 많이 당황했죠. 좋은 회사를 두고 왜 굳이 식당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형님이 하시는 일이 평소 멋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이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어머님 힘드시니까 하는 소리에 저는 바보같이 감동했었답니다.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힘든 일을 함께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동도 잠시 얼마 못 가 형님이 식당에 나오지를 않으시더군요. 아주버님께 형님 무슨 일 있으신 거냐고 여쭈니 아주버님은 제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재수씨, 뭐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요?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네. 힘들면 며칠 쉴 수도 있지. 태어나고 자라기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사람이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에?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은 아니었는데 아주버님은 제 물음이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서둘러 그런 의미로 건넨 말이 아니었다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곱씹을수록 속이 상했죠. 사과는 하지 말 걸 그랬나? 내 질문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 후로 형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며칠 쉬는 것이 아니라 영 일을 못하겠다고 느꼈었나 봅니다. 저도 굳이 더 말을 얹고 싶지 않아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형님이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은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제게 전할 때에도 굳이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주버님마저 식당에 나오질 않으시기에 또 둘이 여행이라도 떠났나 보다 하며 장사 준비를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주방에서 뭘 한가득 들고 나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이것 좀 큰애 집에 가져다 주고 올래? 어머님께서 건네신 보따리에는 방금 만들어 뜨끈한 죽과 각종 과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님께 여쭈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께서는 형님이 오늘 몸이 아파서 아주버님이 오늘 가게에도 못 나온다 하더라며 둘 다 음식에 소질이 없어 죽도 한 그릇 못 먹고 있을 것이 뻔하다고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보따리를 끌어안으며 걱정스레 대답했어요. 형님 많이 안 좋으시다 하던가요? 남편은 그런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 보더니 살짝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걸 수영이한테 시켜요? 형 보고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될걸. 어머님께서는 남편의 말에 흠칫 놀라시며 제품의 보따리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수십 통을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했냐는 듯 다시 주방에 들어가 육수를 삶기 바빴고, 제 눈치를 보시는 듯 좀 있으면 알아서 전화가 올 거라고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는 어머님을 저는 모른 채 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계속 아주버님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부탁인데 거절하기도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바쁜 아침부터 힘들게 생각해서 쑤신 따끈한 죽이 식어가는 것이 애가 터졌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다시 시어머니의 품에 들린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살짝 속삭였어요. 어머니, 후딱 다녀올게요. 애써 만든 죽 다 식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몸이 아프면 아주버님까지 회사에 못 나올 정도인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형님이 아프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며 어머님께 성질을 부리던 남편이 매정하게까지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죠. 어머님의 보따리가 식을세라 택시까지 타고 달려간 형님네 댁 앞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형님 댁, 이상하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아프고 힘들어서 잠이라도 든 걸까? 너무 초인종을 많이 누르면 괜히 단잠에서 깨기라도 할까봐 하는 수 없이 집 앞에 보따리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며 형님께 문자를 남겼어요.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께서 형님 드시라고 오늘 아침에 쏜 따뜻한 죽이랑 과일 챙겨주셨어요. 잠드신 것 같아 집 앞에 두고 옵니다. 푹 쉬세요. 그런데 문자를 남기자마자 형님에게로부터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건가 싶어 후다닥 전화를 받았더니 아주 밝은 목소리의 형님이 우는 소리를 하며 제게 말했어요. 동서, 미안한데 우리 집 들어가서 그거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우리가 지금 급하게 제주도에 와 있어서. 네, 네?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주도라니. 분명 몸이 아파 아주버님마저 형님 간호를 한다고 들었는데 핸드폰 너머로 형님의 멋쩍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주변의 번잡스러운 소리가 함께 들려왔어요. 정말 제주도인 것이었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동선 놀랐구나. 분명 아침까지는 몸이 안 좋았거든. 근데 급하게 제주도에 오고 싶지 뭐야. 어차피 이도 일 못 나간다 전화 드렸고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그리고 어머님께는 나 죽 잘 받았다고만 전해드릴래?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야 뭐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여행 가고 하니까. 그리고 동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동서도 서방님하고 자주 놀러 좀 다니고 그래. 우리만 이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것 같잖아. 어머님 그렇게 잘 보시는데 자식들이 이럴 때 득 좀 보는 거지. 나 좀 보고 배워.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다. 여자는 그냥 집안 살림이나 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와 떨며 사는 게 최고야. 동생 같아서 우리끼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알지? 형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가려면 그냥 평소처럼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녀오면 될 것을 아프다는 말에 부모를 걱정시켜가면서 그러는 심리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형님이 시키는 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님께서 정성스레 끓인 죽을 냉장고에 넣으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 따뜻했던 죽이 억지로 냉장고에서 차가워지는 동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머님 속도 모르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계시겠죠. 그들이 그 죽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까지도 생각이 미쳤다가 그래도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마 그대로 가게에 가서 어머님께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가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에 도착하니 씁쓸한 표정의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둘째 너한테 괜한 심부름을 시켰구나. 집에 붙어있지도 않는 것들 때문에. 아휴, 미안하다. 와, 무슨 생각인 건지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나 보더군요. 어머님은 이해하실 거라던 형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짧은 사과를 남기시곤 더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날 밤 남편은 화가 나서 제게 대놓고 형님 욕을 퍼부었습니다. 와, 진짜 형수님도 그래. 처음엔 가게 유명해지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속내를 비치더니 참 힘들다고 그만뒀으면 다시 뭐라도 하던가. 아유, 하긴 형이 그런 놈팡이니 형수도 그 나물의 그 밥인 거겠지. 뭐 물론 나도 잘난 것도 없고 동생이 형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진짜 내가 정말 속상해서. 아까 당신 없을 때 형수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뭘 했는 줄 알아? 가게 물려받을 건데 그 돈으로 집안 살림이나 하면서 사는 게 형한테 좋을 거라고 했다더라. 진짜 엄마가 그 전화 받고 한참을 주방에 가만히 서 계셨어. 첫인상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던 모습. 그래서 마냥 좋아 보였던 형님의 실체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지는 몰라도 형님은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안 살림이나 하면서 한량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맛집 가게라는 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고 남들은 번듯한 직장이라고 칭찬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달려나왔다가 3일 만에 힘들고 비상해서 못하겠다고 도망간 형님. 하지만 그러면서도 식당 일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하는 건지 아주버님이 식당을 물려받아 자기들 손에 가게가 들어오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님의 속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입덧이 심한 날을 제외하고는 꼬박꼬박 식당에 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남편도 모두가 저를 말렸지만 점심시간에 얼마나 식당이 바쁜지를 아는 저는 도저히 집에 누워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각자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입덧이 심한 날을 빼고는 고집을 피워서라도 식당에 나갔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더 이상 국밥을 나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때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운 거야? 동서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머님 식당이 동선의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 그이가 장남인데 놓친 애들 장남 하는 소리 들어봤을 테니 동서가 아무리 몰라도 대충은 알 거 아니야. 나야 물론 어머님께서 당연히 우리한테 식당 물려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동서가 너무 실망할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야.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쉬엄쉬엄 해. 서방님 벌이 정도면 두 사람 입에 풀칠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은 열심히 하는 동서 때문에 나만 못된 며느리 만들지 말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형님은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까지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저히 차를 마실 기분이 되질 못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급기야는 속에 있는 것들이 모조리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속에 있는 것들을 개어내는 동안에도 형님은 저를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듣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그게 누구인지 몰랐지만 형님의 무척이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라는 소리에 저는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어머님께서는 그저 저를 보시며 뛰지 말라 한마디 하시고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보따리 2개를 내려놓고 나가셨습니다. 형님께서는 그런 어머님을 따라 부랴부랴 뛰쳐내려갔고 저는 멍하니 서서 보따리를 풀었어요. 보따리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떡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전화로 어머님께서 갓 지은 떡을 가져오실 거라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보따리에 들어있던 떡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행여나 형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으면 어쩌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의 애정이 담긴 떡 한 보따리에 좀 전까지 형님에게 무시받아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지만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형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쯤 따라 내려간 형님을 나무라고 계실까?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만난 형님의 모습을 통해 그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몸조리를 하다 집으로 돌아왔던 날,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몸조리 다 하고 집이라며? 딸을 낳아서 어떡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실망 마.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근데 동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웃기긴 해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동서 처음 이 집에 시집 올 때 어머님 아무 말씀 안 하시긴 했어도 많이 속상하셨을 거야. 솔직히 동서 볼 데가 어디 있어. 얼굴 좀 반반한 거 빼고는 볼 게 하나도 없잖아. 그에 비해 우리 서방님은 꽤 봐줄만 하지?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동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졸의 직장도 변변치 못해서 어머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많이 속상했을 거야. 설마 식당 일 거들고 있다고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가 아들 낳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하나 더 낳아. 그날부터 저는 형님을 더 이상 가족 대접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속이 상해서 차마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때의 그런 저를 향해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그 후로 제가 자신을 가족 대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식당 일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겹도록 들었던 것은 학벌 이야기였습니다. 형님은 대졸이었거든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았지만 저를 깎아내리는 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건 내가 할게. 동서는 가서 자리나 치워. 아무래도 이런 건 대학 나온 내가 낫지. 이렇게 유치한 의도가 담긴 말들을 툭툭 내뱉는가 하면 내가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정말 못 알아듣네. 언제까지 그렇게 목숨 바쳐 일하려 그래. 결국 이 식당은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라니까. 동서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어머니께서 아무렴 고졸인 동서한테 여길 맡기겠어? 아무래도 대학 나온 내가 낫지. 속마음이 훤히 보이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대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행동들이 속상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형님과 저 둘만 있을 때 하는 말들은 참을 수가 있었는데 남편도 있고 아주버님도 있고 어머님께서도 계시는 식당에서 그런 말들을 할 때면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집에 며느리로 살게 된 것은 저의 선택인데 말이에요. 둘째가 태어나고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쭉 그곳에서 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독하게 살자 마음먹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형님이 제게 주는 치욕을 참아가며 저절로 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은 늘 착한 사람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나서서 형수님 내치고 싶은데 정말 다 미안해. 엄마가 형한테 가게 넘겨주고 나면 그땐 우리 둘 다 손 떼고 다른 동네 가서 살자. 저 물건들하고 엮이지 말고 살자. 아휴. 남편이 그 말을 했을 때가 아마 저와 결혼 후에 식당에서 일을 한 지 꼬박 10년이 되던 해였을 거예요.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가족을 위했던 저에게 그 말은 참 달콤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차라리 어머님께서 빨리 아주버님께 식당을 물려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주 잠깐의 일탈 같은 생각이었지만 말입니다. 어머님만 서운하지 않으시다면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일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이 그런 생각이나 하는 동안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더욱더 뻔뻔해져 갔어요. 어머님, 은우아범 점점 출퇴근하기 힘들어하는데 저희 차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돼요? 아범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한데 경차 타고 다니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요. 아범 없음 식당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머님께서 마음 좀 써주세요. 그래도 은우아범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어머님께 대놓고 고급 승용차를 사달라며 며칠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어 아양을 떠는 형님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속으로 살짝 걱정이 되려던 찰나에 어머님께서 더는 견디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 쭉 너희들 다 고생해가며 엄마 도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너희들 모두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마. 첫째 너희는 그 차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둘째 너희들도 차 한 대 필요하지 않냐? 똑같은 걸로 해주마.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하기도 전에 형님이 뾰족한 눈을 하고서는 저희를 째려보았습니다. 차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아주 무섭게 노려보며 어머님께 말하더군요. 어머님, 동서는 필요 없을 거예요. 저희 타던 차 물려주면 되죠. 사람이 가진 것에 맞게, 학벌에 맞게 살아야지. 그치, 동서? 응? 형님의 그 말씀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차마 밖으로 내쉴 수 없는 한숨을 속으로 삼켜야 했어요. 형님의 그런 조롱과 무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다 가진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차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로 만족한다며 그것도 어머님께서 주신 첫 월급으로 샀던 자전거이니 이미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고 말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노라고 몇 번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나서야 마음 편히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 잘했다고 하더군요. 같은 차를 타고 싶지도 않고 다 늙어서까지 엄마 등골 빼먹는 아들 되고 싶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에 아주버님께서 입이 귀에 걸려서 식당에 들어왔어요. 손가락에는 처음 보는 차 키를 대롱대롱 흔들어 보이면서 말입니다. 핫불싸, 어머님께서 정말로 아주버님께 그 차를 사주셨나 보다. 남편과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배합할 것 없어.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은 거니까. 뒤따라 어머님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던 형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리 소원하던 고급차를 받아낸 후라 그런지 표정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 뻔뻔함에 아무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 그저 웃고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부르시더군요. 저희 두 사람을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어머님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자전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바구니가 달린 새 자전거였어요. 어머님, 동선애한테 자전거 사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이럴 때 보면 정말 감각 있으시다니까. 남편은 어머님께 있는 거 타고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새 자전거를 샀느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한테 차 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돈이 들었을 터이니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형님은 제 속도 모르고 굳이 제 옆까지 다가와 속닥속닥 염장 지르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동서, 너무 질투하지 마. 어머님께서 센스가 좋으신데 어떡해. 어쩜 이런 선물마저도 학벌에 맞게 참 잘 사주셨어. 그치?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 자전거 쪽으로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에 있는 저거 바구니 열어봐. 어머님의 말씀에 모두의 시선이 자전거 바구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머님의 레시피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국밥집은 깔끔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양념장이 비법인 식당입니다. 하지만 10년을 꼬박 어머님 밑에서 일하면서도 그 비법은 함부로 알 수가 없었죠. 그건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식당에서 일을 했던 두 아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소태 국을 끓이는 담당이었고 양념장은 오직 어머님 혼자서만 관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을 위해 선물하신다는 자전거 안에 그 양념장의 비법이 담긴 노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헤아리기 힘들어 놀란 얼굴로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아주버님도 형님도 모두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머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첫째가 노래를 부르던 고급차는 너희 둘 퇴직금이고 첫 월급으로 장만한 자전거로 10년을 출퇴근한 둘째한테는 계속 출근해 가게를 이어가라고 준비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다들? 어머님의 말씀인즉슨 양념장의 비법을 저희 부부에게 넘기시고 가게를 이어갈 권한까지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번도 욕심내어 본 적이 없었기에 형님의 말씀처럼 당연히 장남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실 것이라 생각했었기에 어머님의 그 선물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형님의 뻔뻔함과 건방짐은 사그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식당은 당연히 저희한테 주셔야죠. 어머님을 향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쏘아대는 형님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나 그랬듯이 형님의 그런 말들을 그냥 듣기만 하실 줄 알았던 어머님께서 형님의 말에 혼을 내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왜 해주냐? 줘도 하루 종일 개고생하면서 힘들게 일한 둘째한테 줘야지. 일하기 싫어하는 놈 이제까지 끌고 와준 걸로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못하는 짓이야. 형님은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뜻대로 되지 않자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을 남기며 가게를 떠났어요.
제 주제에 얼마나 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형님의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가게를 물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비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어머님께서 하시던 그때 그 맛 그대로 손님들에게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건 감사한 마음 때문이겠죠.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가게로 나오지 않으시지만 맛을 기억하고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는 빈자리가 느껴지게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어머님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은 지도 8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어머님의 손맛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그간 해온 일이라고는 국밥집 일밖에 없어 그대로 나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차마 큰아들을 그대로 모른 채 하실 수 없었던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께서 국밥집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맛이 다른 걸 보면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형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지냅니다. 식당 일 힘들어서 못하겠다던,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자라 안 된다던 그 형님이 말이에요. 평생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 줄 알았던 형님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그릇이 작아 비록 천사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저희 형님처럼 그렇게 나쁘게는 살지 말아야겠어요. 그냥 남편과 제가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웃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